제가 지금 있는 곳은 베이징에 있는 한 고급 주택 단지입니다. 겉모습은 멀쩡한데 들여다보면 잡초가 무성한 게 마치 폐허처럼 보입니다. 부동산 개발 회사가 채무를 갚지 못해 오랫동안 방치됐기 때문입니다. 이곳 통저우구는 베이징시의 새 행정 중심지로 한때 개발 붐이 일었던 곳이지만 이젠 공사가 중단돼 흉물이 된 건물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도심 랜드마크 중 하나인 이 상업용 건물도 1년 넘게 빈 상가와 사무실이 가득합니다. 베이징의 공실률은 20%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입니다. 4년 전 공사가 중단된 이 아파트는 채무 불이행 위기에 빠진 부동산 기업 헝다가 시공사입니다. 계약자들은 분양금을 다 내고도 입주를 못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资金和建设这种最直接的东西都没有保障，它让我对管理能力感觉有点失去信心。 주요 부동산 기업의 1월 신규 주택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34%나 급감했습니다. 코로나에서 벗어났지만 예상보다 약한 경제 회복 동력과 부동산 위기 속에 중국 정부가 오늘 전인대 개막식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내놨습니다. 增长5%左右，城镇新增就业1200万人以上，失业率5.5%左右。 이를 위해 우리 돈 750조 원의 적자 예산을 편성하고 180조 원 상당의 특별 국채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재정을 투입해 경기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다만 새로운 해법 제시나 정책 기조 변화로 보기 힘들다는 게 시장의 대체적 평가입니다. 문제는 부동산 침체와 지방정부 부채, 소비 부진과 외국 자본의 이탈 등 복합적 위기의 해결 방법이 있느냐입니다. 세계 경제 분석 기관들은 중국의 성장률 목표치는 야심찬데 재정 투입 계획은 소극적이라며 5% 달성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월가에선 중국에 투자하지 말란 극단적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 영하 20도 이하인 하얼빈은 말 그대로 얼음 왕국입니다. 40년 역사의 빙설 축제 중인데 올해는 이례적 인기의 사상 최고 관광 수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형 얼음 조각과 야경 유지에서 벗어나 젊은 층을 겨냥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인파를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第一次在这种室外，而且这么冷的天，然后在这里就是蹦迪，就感觉非常好。 설경과 옛 러시아 시절 건물을 활용해 SNS 사진 찍기에 좋은 장소로 홍보했고 南方过来体验北方大雪的，非常开心，就有点冻，真的好冷。 길이 500m, 건물 4층 높이의 얼음 미끄럼틀을 만들고 다른 지역에서 불꽃 봉황 드론과 낙타까지 공수하는 등 색다른 볼거리에 공을 들였습니다. 一下就爆火了，就是没有想到嘛，翻了一倍吧。 관영 매체들은 내수 진작과 경기 회복을 위한 모범 사례로 크게 지켜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엔 올해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낮을 거란 전망이 잇따르는 최근 상황이 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조차 암울한 예상과 정책 비판이 나오자 함구령이 내려졌습니다. 만연한 형식주의와 관료주의, 정책 실패를 지적하는 경제 매체 사설은 삭제됐고 국가안전부가 나서 부정적인 논조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최고 지도부는 중국 경제의 광명론을 노래해야 한다며 선정과 여론전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 This year, the most important issue by far is the weak economy and what the government might do to boost it.
중국의 원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오늘부터 일주일간의 일정에 들어갑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는 얼마로 제시할지, 또 침체된 중국 경기를 살릴 부양책을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현식 SBS 콘텐츠 제작위원과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이 경제 성장률 지난해 5.2% 성장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더군요. 네. 뭐 1%대 성장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좀 많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만 중국이란 나라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 그게 높은 것도 아니죠. 그렇습니다. 전에 또 한 번 제가 나와서 이 중국 경제 같이 얘기해 본 적이 있잖아요. 네. 그 5%라는 성장률이 중국 입장에서는 그리 만족스러운 수치가 아닙니다. 원래 7% 성장해야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사회라고 했던 중국인데 불과 지금 몇 년 만에 5%를 달성하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힘겨운 상황이 돼 있고, 그다음에 5%를 살짝 넘겼다는 것도 네. 이게 그 중국의 경제 통계의 신뢰성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5.12%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한 통계 작업이 있었을 거라는 의구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실제로 뭐 통계 조작국이다 뭐 이런 욕도 먹고 그랬었는데 네. 실제로 소비자들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돼 있는 상황인 게 지표로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지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구의 경제학자들이 중국 같은 나라를 볼 때 공식적인 수치도 물론 중시하고 그 수치가 어떻게 계산이 됐을까를 추론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실제 나타나는 사례들을 가지고 이제 현상을 좀 진단하려고 애를 많이 쓰거든요. 이를테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상해나 선전 같은 수출 대도시들의 도시 철도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졌다는 통계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바쁘게 사람들이 회사들 간에 돌아다니고 일을 봐야 되는데 그런 활동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최근에 북경이나 상해 같은 데 출장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예전 같으면은 막 북적북적 걸어가지고 돌아다니기도 힘들었던 쇼핑가가 굉장히 쾌적해졌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대체로 중국의 그 민간 경제 활동은 성장률 5%라고 하기에는 그보다는 조금 더 가라앉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그 일화들이 많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베이징 수도공항의 면세점 절반 이상의 점포가 문을 닫았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네, 그런 식의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리죠. 네, 또 사회적으로 또 중국을 벗어나는 현상도 또 심화되고 있다고요? 그게 저는 꽤 의미가 어느 정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떤 나라든 간에 그 나라에서 버텨서 희망이 있을 것 같으면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 승부를 봅니다. 버티죠. 네. 근데 그게 아닐 것 같으면 떠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못 사는 그 하층민은 하층민대로 또 상층부의 부자들은 부자들대로 중국을 벗어나려고 굉장히 애쓰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국이 에콰도르나 이런 나라들하고는 중남미 일부 국가하고는 무비자로 왕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일단 그런 나라로 갔다가 정글을 건너서 멕시코로 넘어가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불법 월경을 해서 입국을 하는 사례들이 꽤 있거든요. 그게 연초에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보도를 보면 작년 1월에서 9월까지 그렇게 해서 미국 국경으로 넘어 들어간 숫자만 22,000명이라고 해요. 그러면 아직 못 들어간 숫자까지 하면 훨씬 많은 숫자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행렬이 지금껏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 이게 뭐 중국 인구 14억에 2만 명이면 얼마 안 되는 숫자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계속 발생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중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어떤 그 믿음 같은 게 많이 약화된 게 아니냐, 이런 걸로 볼 수가 있고, 부자들은 부자들대로 지금 뭐 홍콩, 싱가포르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돈을 외국으로 좀 빼내려는 그런 노력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죠. 자, 고속 성장을 거듭하던 중국 경제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된 거죠?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그 결정적으로는 2008년 세계 그 금융위기 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중국에서는 그 자국 경제 보호를 하고 성장률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 부동산 투자를 엄청나게 장려를 했죠. 그래서 그 은행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고, 그 포린 팔리시라고 이제 서구의 유명한 정치 경제학 그 매거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 은행들이 150년 걸려서 내보낸 부동산 대출보다 중국 은행이 당시에 5년간 내보낸 대출이 더 많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수치나 그래프는 없었던 문장인데, 아무튼 그 당시에 정말 집중적으로 건설 투자가 많았습니다. 저도 2008년에 중국 경제 그 당시 그 뉴노멀 뭐 이런 것 취재하느라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느라 이제 갔었는데 텐진 외곽에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신도시를 짓는 현장을 취재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건설의 규모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걸 그 수요가 있는 데뿐 아니라 다른 데까지 너무 많이 지었고, 그게 이제
계속 그 후 10년 이상 중국 경제에 부담을 줬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려는 구조개혁의 노력이 몇 번 있었지만 네. 구조개혁은 고통을 수반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럴 때마다 뭐 여러 가지 안팎의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물쩍 넘어가다가 코로나가 터진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 내부적으로는 그 방역하고 봉쇄한다고 경제가 안 돌아가고 또 그 시기에 여러 가지 사건으로 서구와 사이가 나빠지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안팎으로 숨통을 틀 수가 없는 상황이 중국 경제에 닥친 것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자, 저도 뭐 베이징 특파원 할 때 보면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신도시를 조성해 놨는데 네. 거리에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네. 건물에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네. 길거리에 차도 한 명도 없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좀 신기하셨을 신기했습니다. 것 같아요. 아주 신기합니다. 그 유령 도시라고 하죠. 네. 자, 지난해 중국에선 부동산 업체들이 줄줄이 위기를 겪으면서 이렇게 중국 1위 부동산 개발사 비구이 위안이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관련 리포트 보고 오겠습니다. 지난 13일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 위안 쓰촨성 지역 사무실에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3년 전 아파트를 분양받아 올 5월 입주 예정이었지만 1년째 공사가 중단된 데 이어서 급기야 업체의 채무 불이행, 디폴트 소식까지 들려오자 불안감이 커진 주민들이 몰려든 겁니다. 중국 매출 1위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 위안이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채무 불이행에 빠졌고 국유 부동산 개발업체 위안양과 최대 부동산 자산 신탁 중농까지 유동성 위기에 빠지면서 도미노 디폴트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중국 경제 현재 위기를 D4개를 붙여서 4D다 이렇게 네. 짚는 분들이 있더군요. 네. 그 4D를 제가 보고 단어를 말씀을 드리면 네. 첫 번째 D는 debt, 부채입니다. 채무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가 demand, 수요인데 경제는 국내외적으로 수요가 있어야 기업들이 생산하고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데모그래피, 인구 변화인데 중국은 지금 인구 감소가 시작이 돼서 그동안에 누렸던 인구 보너스가 지금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런 진단이 나오죠. 네 번째가 그 디커플링, 서구와 중국 간의 공급망이 분리되는 현상.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중국이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게 바로 디커플링. 이건 뭐 서구 국가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디리스킹 뭐 이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앞에 세 가지 D, 그러니까 네. 부채 문제, 수요 문제, 또 인구 문제 이런 거는 중국 정부가 내부적으로 네. 어떤 정책을 쓰는가, 중국 정부가 그걸 해결할 능력이 있는가 하는 문제라면 네. 네 번째 디커플링은 중국 혼자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럽의 그 이 중국 문제를 연구하는 그 학자가 네. 최근에 어디 기고를 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거길 보면 사실은 중국이 네. 먼저 디커플링을 고안하고 그거를 시도한 나라라는 겁니다. 물론 이 디커플링의 개발자다. 그렇죠. 중국이. 디커플링이라는 말을 먼저 쓴 건 아니지만 서구와 분리되어서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거는 네. 중국이 먼저 시작을 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1980년대 아마도 덩샤오핑 시대에 중국이 안보를 생각을 해서 반도체를 독자 생산하려는 그런 시도를 이미 했던 걸로 나오고 있고요. 이제 중국 제조 2025 계획이죠. 그 전입니다. 예, 그 전에. 네, 예. 그거는 이제 시진핑 들어온 다음에 네. 얘기인데 그 시진핑 들어온 다음에 이제 본격화되는 그런 독자적인 어떤 산업 체계와 기술 체계 구축 같은 거는 네.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오. 러시아가 최근에 이제 그 2년 전에 우크라이나 침공하기 전에 네. 2014년에 먼저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불법 점령을 하잖아요. 네. 그때 유럽과 미국이 상당한 수준의 경제 제재를 러시아에 가합니다. 네. 그래서 뭐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그 러시아 내부 실력자들을 모아놓고 점검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정식으로 그 전면전으로 침공을 할 경우에 서구에서 러시아에 대해서 전면적 제재를 하면 네. 과연 우리가 식량, 에너지, 기타 각종 무슨 자재 공급 이런 거 다 해결을 할 수가 있느냐 오. 점검했더니 안 되는 걸로 안 된다.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그 사이에 2014년부터 한 6년 이상 준비를 해서 네. 이제는 전쟁을 일으킨 뒤에 유럽이나 그 미국이 어떤 제재를 하더라도 버틸 수 있다는 판단이 서니까 네. 전면 전쟁을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러시아와 상당히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잖아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자기네에 회복해야 되는 옛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네. 중국은 지금 대만을 그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려고 할 경우 네. 미국이 제재하겠다고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 고민을 2014년부터 중국도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기술 체계도 따로 마련을 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같은 거를 수급해오는 네. 중동에서 중국으로 오는 물류망을 따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그게 1대1로고 이런 식으로 그 미국이 주도하지 않는 별도의 어떤 생태계를 만들고 국제 질서를 구축을 해서 거기서 왕노릇하겠다는 게 중국의 세계 전략이라는 거죠. 네. 이게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디커플링을 먼저 시작을 한 거다. 그다음에 미국이 처음에는 정말 하고 의구심을 갖고 본 겁니다. 몇 년 동안. 네. 그러다가 정말 그렇다는 게 확인이 되고 나니 2010년대 말부터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중국과 대결을 시작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디커플링이라는 말이 화제가 됐지만 네. 개념적으로는 중국이 먼저 했던 거고 그래서 과연 중국이 그런 태도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서구가 디커플링을 해소를 해줄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나오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중국 입장에서 현재 경제 상황을 볼 때 네.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지금 나와야 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진핑 주석 입장에선 이게 항상 최우선하는 정책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예, 그런 얘기들이 많죠.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은 지금 일단은 민간 수요를 살리고 경제가 잘 돌아가게 해야 돼 보다는 네. 여전히 미국과의 대결, 대만 통일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 돈을 왕창 풀어서 일단 민간의 그 소비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가장 중요하지만 네. 그런 식의 접근을 시진핑 주석은 약간 국부 낭비처럼 받아들인다는 진단이 많아요. 그래서 과연 그런 식으로 과감하게 갈 수 있겠는가?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중국 그 중앙은행이 계속 금리를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 네. 그 정도로는 그 부동산 금융의 어떤 그 파괴적 그 붕괴를 막는 정도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경제 분위기를 확 반전시키는 부양을 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가장 큰 행사죠. 이 정협과 전인대. 오늘 정협을 시작으로 해서 내일 이제 아침에 전인대가 열릴 텐데 네. 전인대에서 주로 이제 정부 공작회의에서 올해의 경제 성장 목표치 네. 그리고 경제 전략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뭐 숫자를 어떻게 내놓든지 간에 뭐 연말에 맞추겠죠. 중국은 더군다나 이제 국가와 당의 힘이 강력한 나라이기 때문에 네. 맞출 텐데 과연 그 숫자만큼의 그 민생 경제가 돌아가느냐 그건 좀 다른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숫자를 맞추는 방편이 아무래도 국영기업 위주의 대규모 투자, 뭐 반도체에 예를 들어 국가가 좀 더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숫자를 관리를 할 텐데 그게 민간까지 그 돈이 돌면서 경기를 활성화시켜주는 효과는 적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IMF가 그 이달 2일에 그 연례 보고서를 내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올해 중국 GDP가 아마도 한 4.6%, 네. 그다음에 조금씩 더 내려가서 2028년이면 3.5%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말씀드린 중국 경제가 가라앉아 있는 이유들이 대부분 시진핑 주석의 어떤 국정 철학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고 그런 그 지도 체제와 사상을 바꾸지 않은 상태라면 그 밑에서 하는 조치들은 크게 분위기를 바꾸기는 어렵지 않은가 그래서 나오는 진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이현식 SBS D 콘텐츠 제작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 브리핑은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